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의 주요 생활정책과 도민생활 밀착형 조례들을 챙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광국 전남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의원과 함께 그동안 발의한 조례와 성과는 물론 앞으로의 전남 발전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광국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11대에 이어서 12대에서도 가장 활발한 조례 발의 의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의정 철학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 의정 철학은 민생 라이더입니다. 도민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듣고 확인해서 저의 정책과 조례를 배달하는 정치가 바로 의정 활동이 되겠습니다. 말보다는 실행, 약속보다는 실천, 현장이 곧 저의 의정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전국 1위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수상하게 된 소감 들어볼게요. 예, 전국 단위 공모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제 스스로도 매우 영광스러운 결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상을 받게 된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제 인식, 그리고 예산 확보를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례로 정례화했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이 우리 거버넌스, 즉 민주주의에서 가장 지향해야 하는 그 민주주의의 거버넌스 원칙에 합당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맨발 걷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을 했고요. 두 번째,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개진을 하고 요구하고 주장을 해서 시범 사업이라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실제 맨발길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런 활로를 찾았다는 것이 바로 이 대상을 받은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침 식사 지원 조례가요. 전남 먹거리 복지 확대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해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전남은 전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농가 소득은 전국 최하위권이죠. 그리고 또한 전남은 아침 결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농민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과 근로자가 아침을 굶어가면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학생과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는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는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농가를 보호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기본 복지의 출발이 되는 조례입니다. 전남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이제는 여러 지자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성과를 보면 특히 교육 분야가 활발하거든요. 대표적인 성과와 또 교육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아이들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의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또한 고교 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유해 약물 피해 예방 조례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 강화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입니다. 정청래 우리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직접 초청해서 무한의 교육 발전을 위한 그런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요. 지자체, 교육청, 주민이 한데 모여서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고 또 구체적인 후속 과제와 미래 전략까지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해법을 교육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무한의 교육 모델이 전남의 표준이 되고 전국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확실하게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는 이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도내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생활체육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상기후, 올해만 해도 장마가 꽤 길었었죠. 이런 기후 변화에 또 맞서는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실내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는데요. 우리 도내 생활체육 시설은 44개로서 전국 단위, 광역 단위 지자체에서는 아래에서 두 번째에 불과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에 또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생활체육 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우리 전남에만 880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운동장과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체육관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도정 질의에서 교육청과 전남도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첫 번째, 전남교육감은 880여 개 학교의 그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장 재량에 묶어두지 말고 전면 개방에 동의할 것을 요구를 하였고요. 두 번째, 전남도지사에게는 이렇게 개방된 학교의 관리 인력과 또 운영비 어떤 일부를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서 서로 부담이 없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쉽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시행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 생활체육진흥법하고도 맞물려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학교에 비어있는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방 공무원 급식 단가 인상이 이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5천 원 가량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 현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소방관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들의 급식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못해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 끼 도시락값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서 여러 소방서를 직접 살피고요, 의견을 수렴했고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실태를 지적을 했고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 4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서요. 네. 소방관들의 식단의 질을 높이고 사기를 크게 오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소방 영웅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소방활동 손실보상이 이 일부는 국가 단위 규정에 의존을 해왔는데요. 이번 조례가 기존 대비 어떤 개선점이 있고 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기존의 소방활동 손실보상 절차는요, 여러 법령에 아주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서 일반 주민은 물론 소방관들까지도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잖아요. 제도가 있어도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 주민의 민원만 늘어가고 또 이는 소방관의 사기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절차를 조금 더 알기 편한 조례로 만들었고요. 이제는 이 조례에 첨부한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 소방서에 제출만 하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정차가 되었거든요. 기존 법 체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불필요한 민원이 좀 줄었고 소방관들은 안심하고 소방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또 건물을 짓다가 이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 지원 조례도 제정했거든요.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랜 기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는 이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요, 경관을 해치고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비록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지역과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행정의 관리와 또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조례 제정 이후에 전남도에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도내 건축물 11곳의 공사 중단 기간과 사유, 위험 요소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실질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전반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가장 크게 드러난 예산 운영 문제는 무엇이었고요? 또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됐을까요?
도민의 세금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써야죠. 전남도의 예산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입니다. 해마다 관행처럼 예산만 편성하고 실적이 조조해서 남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썼더라면 더 많은 도민들이 더 나은 정책 서비스를 아마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외과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집행률이 낮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현장 수요가 분명한 분야에는 재분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신성장 산업 등에 집중 투자해서 도민들이 세금을 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예산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편성하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전부 돌려드려야 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네, 이어서 전남의 현안과 그리고 지역구인 문안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재추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요소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자체 간 갈등 심화와 국가 계획의 혼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행 법상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도 한 차례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국제선 추진은 무안군과 광주시의 갈등만 야기할 것입니다. 갈등은 커질수록 무안공항 정상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국가계획상 호남권 거점 공항은 무안국제공항입니다. 광주공항에 임시 국제선을 열면 호남권 거점 공항 일원화 원칙이 훼손되죠. 국가계획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리하고 불가능한 일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조속히 열릴 수 있게 무안군, 광주시, 전남도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이 지역 간 갈등이 더욱더 커지기 전에 이 무안국제공항의 개항을 서둘러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등은 피해와 상처만 악화시킬 뿐 문제의 솔루션은 될 수가 없죠. 지금 무안공항의 하늘길이 끊기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 물류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의회에서 호남권 여행업계와 전남도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행업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코로나19라는 고개를 어렵게 넘었더니 이제 여객기 사고라는 터널에 갇혀서 고사 직전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우리 무안국제공항을 서둘러서 개항하는 것이 이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됩니다.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인 규명과 또 확정된 재개항 로드맵 제시가 이 문제 해결에 확실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육자 TF도 구성이 됐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실적인 협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근 사자 협의를 통해서 일단 큰 틀에서는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민간공항 선 이전과 또 1조 원 지원은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육자 TF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협의 방안은요. 첫째, 공항 통합과 재개항 일정에 대한 국방부, 국토부의 명확한 원칙을 정리하고 두 번째, 무안과 광주의 상호 보완적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세 번째,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협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과정은 조용한 밀실에서 이루어졌지만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주민과 함께 헤쳐나가야 합니다. 공개성과 절차적 신뢰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또 최근 무한형 아리백 산단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를 했는데요. 이 해당 토론회에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습니까? 이번 토론회는 녹색에너지연구원 그리고 전남도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토론으로서 알리백 산단의 최적지는 무안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무안은 국제공항, KTX, 그리고 공항역, 물류인프라, 넓은 부지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알리백 산단의 최적지입니다. 이곳에 알리백 산단을 조성하고 반도체,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면 전남 서남권이 바로 지역 발전 그리고 서남권 그리고 국토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토론에서는 공항과 고속도로, KTX 역을 연계한 물류 중심 알리백 유치 전략과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의 필요성이 논의됐는데요. 알리백은 무안의 미래와 지역 경제를 완전히 바꾸는 산업의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우리 무안에 알리백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이 전략들이 아리백 산단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무안을 중심으로 이 어떤 현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현장의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항 KTX와 연계한 산업 입지의 확실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단순히 교통망만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하드웨어인 교통과 소프트웨어인 행정 지원을 결합해서 무안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알리백 산단 조성을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입니다. 기업이 오고 싶어도 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넉넉한 대규모 산업용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기업의 투자 안정성을 위해서 탄탄한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안을 전남 아리백 전략의 1번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미래 전략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의원님께서 구상하는 이 무안의 중장기 발전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안의 중장기 발전은 교통, 산업,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완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서남권 교통 허브 구축입니다. 무안 국제공항과 KTX가 만나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관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 미래 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드린 알리백 산단에 반도체나 AI 같은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환경입니다. 돈을 벌러 오는 도시를 넘어서 교육 기반을 함께 강화해서 가족이 함께 머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바로 이 세 가지 축이 함께 완성되었을 때 무안은 명실을 상부한 전남의 산업, 물류,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무안 국민 여러분, 무안의 기회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면 어떤 타협도 없이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국민이 부르시면 어디든 언제든 달려가는 민생 라이더의 정신으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바로 정책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는 그런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나광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화로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